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늘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으로 말하면 금융통화위원회 정도 기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가 회의 결과에 주목했어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왔다고 보이는데요. 네. 일단 테이퍼링 시기가 언제냐. 올 11월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언제까지 하는 애가 사실 더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요. 네. 내년 중반까지라는 얘기를 기자회견 도중에 이게 말실수인지 일부러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내년 중반 정도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테이퍼링이 한번 시작되면 1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년 조금 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기가 그만큼 빠르다는 건 한 달의 테이퍼링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즉 빠른 속도로 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여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데요. 네, 그렇죠. 네. 거기다가 금리 인상 점도표가 나왔는데 네. 이 내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 하면 이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건데 이 18명 위원 중에 절반인 9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점쳤거든요. 근데 네. 지난 6월에는 이게 7명이었는데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 시기가 짧아진 것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진 것 이것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미국 경제 전망이 좀 악화됐다는 겁니다.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요. 물가 전망은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그만큼 물가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준 회의가 대체로 비둘기라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느리게 하겠다 이렇게 비둘기로 표현하는데 이게 지금 매로 변했다. 즉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 매로 변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이 FOMC 회의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증시는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매파보다 비둘기파를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정석적이라면 보통 비둘기가 나와야 이 증시가 올라가는데 어제 네. 같은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미국 증시 여전히 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증시가 그동안 이 중국의 부동산 그룹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홍다그룹 파산 위기에 대해서 선조정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싸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이자를 갚겠다 그러고 뭔가 해결될 그런 어떤 기미가 좀 보이니까 그 위협이 좀 잠시 미뤄지면서 안도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준 회의가 있을 때마다 네. 2020년대 한 4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의를 할 때마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조건만 네. 하는 것처럼 증시가 연준 회의한다 주가 오르겠구나 이런 어떤 좀 계속적인 이 반복적인 현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기대가 약간 있는데 2014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실제로 실시했을 때 그때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테이퍼링 시기가 좀 나오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때처럼 주가가 또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여러 가지로 반영되면서 매파적인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이틀째 오름세를 이 시각 현재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증시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이 정도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정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근데 미국 통화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거액의 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게 뭐 지금 현재 주가 상승하고도 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캐플런 댈러스 연은 총재, 이게 뭐냐면 미국은 이 지역마다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캐플런 같은 경우에 이 댈러스의 연은 총재거든요. 근데 애플, 아마존, 델타항공 이런 데 주식을 100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억 원 이상 이 주식을 투자하고 더군다나 회의 전후에서 이걸 계속 사고 판 거예요.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나라 시각에서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다른 은행 총재들도 예를 들어서 보스턴 연은 총재라든가 아니면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뭐 코카콜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주식 투자를 다 하고 있었고요. 계속 사고 팔고 한 게 연은 총재들이 연준 회의랑 좀 연관돼서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데 주식 투자를 하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캐플런 총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재들은 최근에 성명을 내고 이달 말까지 모든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미국에서는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이번 연준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좀 보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네. 2009년의 연준 같은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풀었다가 긴축 정책을 썼다가 이렇게 자꾸만 냉탕, 온탕 정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계속해서 돈을 풀기만 하고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장 반응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기에 같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느냐 안 했냐 이거 관심거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가 엄청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이 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아마 도덕적으로 굉장히 크게 비난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 이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분이 뭘 투자했냐면 지방채라 그래서 뭐 어떤 시나 아니면 카운티, 이 미국에서 카운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3월에 이 코로나19 위기가 오니까 이 채권 가격, 지방채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연준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채만 사주다가 지방채까지 사준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파월이 처음으로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이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비싸게 연준이 사준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 그래서 심각한 도덕성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파월이 9개 펀드에 지금 한 100만에서 500만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20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와. 근데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점이 정확한 액수까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를 어디다 하고 있다만 밝히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공개된 내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월가의 추정을 보니까 한 200~300억 원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파월에 대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연준 회의가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을 한 거죠. 아니, 지방채 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좀 했더니 네. 연준이 지방채까지 사는 건 난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해갖고 이게 연준 총재, 연준의 의장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에 준 영향은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의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준 의장이나 연준 총재들이 이렇게 거액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네. 미국에서는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섣불리 주가가 떨어지는 정책 또는 이 강경한 매파적 정책이 진짜로 나오겠냐.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이틀 동안 오르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너무 지나친 낙관 아닌가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당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안 그런가 보죠? 우리하고는 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도를 보면 비판의 목소리가 우리만큼 크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은 확실히 우리하고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공개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원 단위까지 다 나오게 돼 있지만 네. 금액이 얼마인지도 그냥 월가에서 좀 추정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를 한 게 블룸버그사인데 이 정확한 내막을 완벽하게 모른다는 것도 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연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다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무엇보다 주식 투자자들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준 총재들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도 주식 투자하고 파월 의장도 주식 투자하는데 뭐 설마 떨어뜨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주식 투자 주식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아까 단기적으로 오를 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또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좀 심각한 점은 하나가 뭐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갑자기 매파적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파월은 반복적으로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인플레이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파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올 연말로 가면서는 좀 물가 상승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한 11월, 12월까지도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게 이제 투자의 대가라는 이 켄 피셔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이 하락장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비명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즉 폭락과 함께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음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하고 또 다시 하락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한 3개월 정도 이 월봉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한 3번 정도 하락을 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되고요. 그때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월봉이 어떻게 되는가, 즉 한 달 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2, 3개월 정도 연속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양적 축소,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테이퍼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미국은 미국 경제를 봐가면서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 각국의 경쟁력에 옥석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네. 개도국하고 선진국 차이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약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2010년대 중반 그리스 사태 기억하시죠? 예.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도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또는 뭐 테이퍼링을 할 때 그리스가 제일 먼저 무너졌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나라에 대해서 약간은 자신감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약한 고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번에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홍다 사태는 어떻게든 중국이 풀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홍다 네. 사태 자체를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대신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리고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지진이 크게 오기 전에 전진이 계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진이 2-3번 계속되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동남아시아가 좀 걱정인데 이쪽이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약한 고리 여기가 이제 먼저 가장 큰 신호가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떤 걸로 신호가 오냐면 바로 환율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 터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같은 나라의 환율을 좀 앞으로 좀 뭐 가끔씩 일주일에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나라들의 환율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앞으로 시장의 미래를 좀 관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카나리아가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탄광 갈 때 카나리아 가져가는데 아마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 할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봉을 잘 유의 있게 살펴봐라. 한 2달 연속 하락하면 주의할 필요가 네. 있다. 그리고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을 잘 살펴봐라. 이 2가지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반편 뉴스 지금의 영화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